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비롯해 저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된 점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여러 유형의 퇴행성 신경 질환을 axonal transport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 그림은 진핵세포 안에 있는 그 내부 구조를 모식화한 피규어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일반 생물학 시간뿐만 아니라 세포 생물학 시간의 첫 수업에 줄곧 활용이 되었던 이 그림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핵세포는 멤브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소기관들도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포 생물학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가져온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처럼 하나의 세포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종류의 소기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들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yes, 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연히 각자가 차별화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의 그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인비보 상태에서의 세포 소기관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아주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이고요.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그 모양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다이내믹에 기반을 한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포의 정상적인 피지올로지를 알아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포가 뉴런이라면, 즉 신경세포라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가 일반적인 세포와는 달리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morphologically asymmetric,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비대칭성을 보이고 이에 기반을 한 functionally compartmentalized, 그러니까 기능적인 구획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뉴클리어스를 포함하고 있는 셀 바디가 있고요. 이곳에서 전반적인 시그널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냅틱 터미널에서 대부분의 시그널 트랜스미션이 일어나죠. 이 둘을 physically 연결하고 있는 것이 axon, 즉 축삭인데요. 따라서 축삭 안에서의 그 소기관들의 움직임, 다이나믹, 인터랙션은 실제 신경세포가 살아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axonal transport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우리는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플랫폼으로서의 트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튜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액선 안에서의 마이크로튜브는 늘 플러스 엔드 방향을 시냅틱 터미널 쪽으로 정렬해 놓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그 방향성을 정의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셀 바디에서 시냅틱 터미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anterograde, 그 역방향을 retrograde라고 정의 내리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움직임의 동력을 제공해주는 모터 프로테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튜브 베이스 모터 프로테인인 카이네신 슈퍼패밀리 그리고 다이네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 대상이 되겠죠. 여기에는 마이토콘드리아나 베스크와 같은 오르가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테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부에는 마이토콘드리얼 액션 트랜스포트에 기반을 한 파킨슨 디지즈, 샤코트 머리투스 디지즈와 같은 질병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후반부에는 근 위축성 장애에서 액션 트랜스포트에 기반을 한 오토페지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모든 실험적 에세이들은 초파리를 인비보 모델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서 얻어낸 결과들인데요. 초파리를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Galfo US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원하는 신경세포에 스페시픽하게 빠르고 손쉽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측에 보시는 이 그림은 운동신경에 스페시픽하게 익스프레션 시키는 마이로GFA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바 다이섹션을 통해서 셀바디뿐만 아니라 액손, 그리고 머슬과 연결이 되어 있는 뉴럴머스큘 정션까지 인비오 상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토콘드리아 다이나믹은 파킨슨 디지즈에서 어떤 양상으로 보여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디지즈는 디멘시아 다음으로 많이 발병되고 있는 퇴행성 신경 질환인데요. 중뇌의 흑색질에 있는 도파미너진 뉴런이 제한된 소실이 그 병리학적 허마크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증상으로는 손떨림, 근육 경직 등을 보입니다. 그 유전학적 연결고리로는 여러 가지 알려진 유전자들이 있는데 지난 한 10여 년간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던 것은 PINK1 파킨 패스웨이죠. PINK1은 프로테인 카이니즈고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프로테인인데 특히나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떨어져 있을 때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익스프레션 된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은 유비키틴 라이게이스인데요. 이러한 PINK1을 디텍션 함으로써 기능이 저하된 마이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처럼 PINK1 파킨 패스웨이는 마이토콘드리아 데그레이션뿐만 아니라 무브먼트, 그리고 그 모형의 변화에까지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로는 파킨슨 디지즈 모델이 되는 파킨 뮤테이션을 통해서 인비보 상태에서의 마이토콘드리아 컬러리 컨트롤이 변형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운동신경 액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무브먼트 파라미터를 정량,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앞서 보였던 타임 시리즈를 통해서 2디멘셔널 이미지로 제시를 한 카이모그래프인데요. X축으로는 distance, Y축으로는 시간을 표현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킨 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양방향에서 떨어지는 마이토콘드리아 플럭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다시 파킨 오버익스프레션 시킴으로써 회복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플럭스가 감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브먼트 비헤이비어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속도나 움직이는 프로포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플럭스의 정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데요.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움직임의 변질이 없더라 하더라도 파퓰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감소된 플럭스를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액선 안에서의 마이토콘드리아 덴시티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 덴시티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그렇다면 액선 안에서의 밀도와 그 움직임의 연관성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했던 실험은 블리칭 에세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구역을 블리칭함으로써 모든 마이토콘드리아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변화를 확인해 보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steady state moving 마이토콘드리아만을 따로 분리해서 정량 분석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퀀티피케이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경우에 대략 3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30 마이크로미터의 그 분리된 구간이 채워지는 것을 steady state moving mitochondria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론적으로 감소되어 있던 플럭스는 밀도에 밀접한 연관을 받아서 파킨 디지즈 모델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밀도는 왜 줄어들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셀바디의 기능을 확인해 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셀바디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네트워크는 상당히 파킨 디펜던트하게 조절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이퍼퓨즈드 마이토콘드리아 네트워크가 엑스터널 엔트리를 조회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마이토콘드리아 엑스터널 트랜스포트와 그와 관련된 CMT 디지즈인데요. CMT는 샤코트, 머리, 투스라는 세 사람에 의해서 규명이 된
상당히 드문 경우의 신경질환이고요.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감각신경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증상으로는 사지, 손, 발에서의 근육 소실, 감각의 상실이 있고요. CMP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demyelation form인 타입 1, 그리고 axonal form인 타입 2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타입 2C, 그 유전학적 연결고리로는 TRPV4 채널의 뮤테이션인데요. TRPV4는 캣 아이언 채널입니다. 그런데 CMT 디지즈 관련해서 뮤테이션이 된 경우에 채널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의 움직임은 칼슘에 상당히 디펜던트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로는 TRPV4 뮤테이션을 통해서 저해된 마이토콘드리아 액션 트랜스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증가된 정적인 마이토콘드리아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증가된 정적인 마이토콘드리아는 채널의 아고니스트를 처리함으로써 그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으로 채널의 안타고니스트를 처리함으로써 늘어났던 정적인 마이토콘드리아 수가 다시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TRPV4 뮤테이션을 통해서 저해된 마이토콘드리아 액션 트랜스포트는 캣 아이언 레벨에 상당히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은 프로테인 미러의 역할입니다. 미러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프로테인인데 칼슘과 바인딩할 수 있는 두 개의 EF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러가 궁극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 액션 트랜스포트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칼슘이 EF 핸드에 바인딩 됐을 때 마이토콘드리아로 하여금 마이크로튜브 트랙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러의 네거티브 폼을 통해서 우리는 TRPV4 톡시시티가 블로킹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으로 미러의 액티브 폼을 익스프레션 시킴으로써 그 톡시시티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액션 트랜스포트에 저해되는 것은 상당히 캣 아이언, 칼슘에 디펜던트하고 여기에는 미러 프로테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부를 간략하게 정의를 하자면 파킨슨 디지즈 모델뿐만 아니라 CMT 디지즈에서 우리는 변형된 마이토콘드리아 다이나믹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파킨 뮤테이션을 통해서 셀바디 안에서의 변질된 마이토콘드리아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액선al 엔트리를 저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TRPV4 채널에 의해서 증가된 칼슘의 레벨은 미러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액션 트랜스포트를 방해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화제를 좀 잠시 바꿔서 근위축성 장애에서 액션 트랜스포트에 기반을 한 오토페지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루게릭이라는 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아미오트로픽 라테럴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병은 운동신경이 영향을 받고 급기야 머슬 웨이스팅으로 이어지는 질병입니다. 그 세포학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영향을 받았던 운동신경에서 사이토플라스믹 프로테인 애그리게이시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유전학적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C9ORF72라는 유전자의 그 첫 번째 인트론에서 G4, C2, 헥사뉴클레오타이드 리핏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따로 C9ALS라고 명명을 합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0 repeat을 expression 시킴으로써 TFAP과 같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핵 안으로 수송되는 것이 저해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토페지 리셉터라고 할 수 있는 P62의 애그리게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로는 프로테인 애그리게이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소기관들, 즉 오토페거저 혹은 라이소섬과 같은 오르가넬들이 인비보 상태에서의 다이나믹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본격적인 인비보 에세이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했듯이 신경세포는 그 기능과 모형면에서 비대칭성을 보이고 이에 따라서 산성화되어 있는 라이소솜은 대부분 셀 바디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뉴런널 오토패거즘은 시냅틱 터미널에서 형성이 되어서 레트로그레이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엑선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오토패거즘은 레이트 엔도섬 혹은 라이소솜과 퓨전함으로써 점점 엑시디파이 되어 가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했던 것이 라이소솜인데요. 보시는 것은 운동신경 엑선 안에서의 라이소솜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엑선 라이소솜을 퀀티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너무 작고 그리고 또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선택했던 방법은 시그널 인텐시티를 통한 컬러 코딩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0 repeat을 expression 시킴으로써 빨간 점으로 구별이 되는 라이소솜의 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 이들은 정적인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퀀티피케이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0 repeat을 통해서 우리는 엑소널 라이소솜의 정적인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세포에서의 라이소솜은 오토패거즘과 그 생활사가 상당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은 엑선 안에서의 오토패거즘인데요. 흥미로웠던 것은 라이소솜과는 달리 오토패거즘은 그 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요. 이것은 당연히 플럭스, 줄어든 감소된 플럭스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웠던 것은 오토패거즘의 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오토패거즘은 그 무브먼트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속도나 run length 그리고 움직이는 프로포션에 있어서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토패거즘은 시냅틱 터미널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냅스에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오토패거즘의 가능성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30 repeat에 의해서 오토패거즘의 바이오제네시스, 즉 생성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을 가능성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냅스를 확인해 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엑선뿐만 아니라 시냅스에서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오토패거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자 선택했던 방법은 뉴러널 스티뮬레이션인데요. 초파리에서는 뉴러널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오토페지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temperature sensitive 7배1 채널을 도입함으로써 애니멀을 20도에서 29도로 옮겼을 때 우리는 증가된 활성화된 오토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repeat background에서는 이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0 repeat을 expression 시킴으로써 우리는 down regulation 되어 있는 오토패거즘 바이오제네시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렇다면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오토패거즘은 과연 성공적으로 mature되고 develop 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 선택했던 실험적 방법은 다른 소기관들과의 co-visualization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ate endosome 혹은 라이소솜과의 co-visualization을 통해서 우리는 오토패거즘이 과연 그 late stage로 develop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프로포션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비록 30 repeat에 의해 오토패거즘 바이오제네시스는 감소, 억제되어 있지만 그 디벨롭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ER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 안에서 ER은 마이크로튜브과는 별도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엔도라이소솜의 포지셔닝뿐만 아니라 오토패거즘의 형성에도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ER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0 repeat을 통해서 ER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ER 스트레스 또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R 다이내믹 또한 disrupt 되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셀 바디뿐만 아니라 엑선 그리고
시냅틱 터미널에서의 ER 다이내믹이 변질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그럼 오토패거즘에 영향을 주는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 안에서의 그 디스털 오토패거즘은 다이나믹한 ER 튜블과 연결돼서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third repeat에 의해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를 한 그림인데요. C9ALS 뉴런에서 우리는 망가져 있는 ER 네트워크 그리고 ER 다이내믹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오토패거즘 형성에 방해가 된다. 하지만 남아있는 오토패거즘은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데 이상이 없고 그리고 움직이는 동안 정상적으로 머추어되고 디벨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엑선 트랜스포트에 관한 연구는 그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1948년 웨이즈 그리고 히스코에 의해서 처음 규명된 이래로 지금에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비보와 인비트로에서는 왜 차이점이 보이는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왼쪽 상단에 보시는 이미지는 초파리 모론 뉴런을 프라이머리 컬처를 통해서 제너레이션한 제가 이미징한 이미지인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라바 다이섹션을 통해 획득한 운동신경과 정확히 일치한 셀 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이내믹 패턴에 있어서 다른 많은 차이점을 보이죠. 이처럼 엑선 트랜스포트에 관한 연구는 비단 초파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모델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셀 라인이라든가 심지어는 휴먼 페이션트 셀 라인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실험 중에 하나는 휴먼 페이션트 셀을 마이크로플루이드 챔버에 컬처를 함으로써 셀 바디와 엑선을 따로 분리해서 정량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면밀하게 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파킨슨 디지즈 모델에서의 마이토콘드리아 엑선 트랜스포트는 퍼드 유니버시티의 피터 헐런백 교수님 지도하에 수행을 하였고요. CMT, ALS 스터디는 존스 홉킨스에 있는 톰 로이드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IPS 뉴런 같은 경우는 홉킨스의 제프 러스테인 그리고 I3 뉴런 같은 경우는 NIH에 있는 마이크 월드 실험실과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